자, 우선 먼저 이게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이 커버입니다. 그래서 이 커버 내용은 리얼타임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 와중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의 제조업은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제조 혁신 시스템 정책과 글로벌 신제조 혁신 본격화 조짐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건대도 있지만 한국인들 사전협회 IIC 위원회를 맡고 있고요. 미국의 IIC BDXI 태스크그룹의 체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송영건 교수님과 같이 작업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소개하면은 저를 이제 어디든지 소개하면은 저는 퓨어 하이브리드, 순잡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말이 안 되죠. 제 전공 분야가 이제 혁신 경영이다 보니까 이 이질적인 사람들 그리고 집단들, 기업이 됐든 또는 뭐 정부기관이 됐든 또는 국가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연구하고 실천은 디지털화 과정에 있어서 선진 기업의 추격, 이것이 제 집중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미국의 신제조 혁신 시스템 정책은 이 개념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신제조 경제라는 말을 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New Manufacturing Economy. 이거는 Advanced Manufacturing하고 그 다음에 Knowledge Intensive Skilled Worker가 중심이 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때 신제조라고 하는 것은 Advanced Manufacturing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제조 혁신 시스템이라고 할 때 신제조를 어떤 의미로 쓰느냐? 미국에서는 Advanced Manufacturing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화, 서비스화된 제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하는데 먼저 이 첫 번째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제조 혁신 시스템 정책, 다시 말하면 미국의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중심 혁신 시스템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 제조업의 고용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첨단 기술 제품의 무역 적자가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게 됩니다. 급속히 심화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해왔었고, 예를 들어서 1989년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MIT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보고서 계속 출판되고 보고가 됐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야,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R&D 점차적으로 제조업의 어떤 지식 집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그걸 계속 쫓아와서 올라가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냥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허약한 체질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이제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러한 제조의 어떤 몰락의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에도 팽배한데요. 제조업은 농업이다라는 관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조조정 되듯이 제조업도 구조조정 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을 거의 그냥 방기하다시피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 R&D가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업만 해가지고는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 아까 이거 차트로 보여드리는.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R&D 그리고 이런 역량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전부 돈 버는 나라는 다른 나라더라.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런 나라더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돈을 벌려면은 제조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제조업과 혁신 시스템, 여기서 특히 제조 시스템입니다. 분리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오프쇼링과 같이 연결이 되죠. 오프쇼링이 많이 이제 미국 기업이 나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도 사양 산업이다 이런 논이 비슷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랑 배경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뀌는 게 어떠냐면은 첨단 이 제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R&D 집중이 되어 있는데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베드 만들고 생산, 마켓까지 가는 것을 이것을 방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를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식. 이것은 다시 보면 산업 공유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산업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에 이 유목민들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면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양도 키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공유지를 갖다 버려둔다면 양도 키울 수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 마을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제조와 관련된 시스템은 이와 같이 목초지와 같다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뭐에 대한 거냐면은 지역 혁신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급기업 경쟁사 파트너사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또 대학 R&D 역량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기술 인력들이 존재하고 정부 제공 인프라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산업 공유지 개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업들을 떼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외국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거 자체가 공유지 자체가 황폐화된다는 거죠. 이것을 황폐화되는데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거냐 이런 문제의식. 그래서 이게 이제 근접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 효과를 봤을 때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에서 고용 창출이 이제 일이 이루어지면은 파급 효과가 1.5입니다. 근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4.6이고요. 그다음에 첨단 제조의 경우는 16. 다시 말해서 농업에 비해서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거를 부흥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2010년에 여기 그 의원이 입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의원이 이제 스탠리 호이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19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법 가운데 2011년에 이루어지는 게 기초 연구 자금을 증가시키는데 이거 제조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부처끼리 조정하기 위해서 기관과 기술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대학생 교육은 인턴십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칼리지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이런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이제 제안 보고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통령한테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는데 어드밴스 매니팩처 이니셔티브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제조에 대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부분, 세금 정책을 개선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2012년에는 이 어드밴스 매니팩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제조혁신 연구소 네트워크 등 16개 공고를 하는데 주로 혁신을 실현하고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 2014년이 되면은 이것을 좀 더 진척된 것. 그래서 이 어드밴스 매니팩처 파트너십 이분들이 다시 2.0 버전을 내게 되는데 우수 제조 센터 및 기술 제조 기술 테스트가 좀 더 진척이 됐죠. 2018년에는 이제 트럼프가 와서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어드밴스 매니팩처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멤버를 보면은 이 대학 총장 그래서 뭐 MIT 그다음에 UC 버클리 뭐 카네기 멜론 스탠포드 등 대학의 총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다우케미칼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하니웰 또 존슨앤존슨 프록트앤갬벌 이런 포드 이런 회사들이 다 이게 회장들입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 의장하고 상무부 장관 대행도 같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드밴스 매니팩처링 이니셔티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러 이 부처들이 장래 유망 그 제조 기술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그 발굴에 대해서 자금이 투자되기 위해서 타 부처에 있는 자금을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에 제공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4년 동안 1.16조가 그쪽으로 이동하게끔 지원하게끔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 보면은 신제조 기술의 개발에 대한 걸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소재 부분이 나옵니다. 소재 부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사실 반도체는 거의 지금 이제 안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디칼한 부분, 그 다음에 푸드하고 에그리컬처 제조 부분 이게 전부 안보와 관련됩니다. 국가 안보.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제조와 연결시키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 양성입니다.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제조 인력들을 갖다 유인하고 이 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 파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인증, 자격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워커들을 시장하고 연결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부처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조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 특정한 부처에 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부처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혁신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하기 위한 것도 부처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 제조 베이스 이것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또 제조, 첨단 제조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드밴스 매니팩처링 이니셔티브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어드밴스 매니팩처링 인스티튜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게 되는데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프라운호퍼 모델을 가지고 왔지만 프라운호퍼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건 프라운호퍼가 비슷하지만은 이게 이 대학의 연구와 연결시켜서 첨단 R&D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펀딩도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스타트업하고도 같이 연결시키고 대기업과 협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응용 연구고 기술 개발인데 중요한 부분은 프로토타입, 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 소프트웨어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력 양성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건 이제 현장 기능 인력들이죠. 이런 것과 관련 또는 이제 대학원도 중소기업 인력, 인턴십 이런 것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뭐 어세스먼트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중소기업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R&D와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 신제조 교육의 문제점은 AI 대학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를 트레인시킬 사람들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오히려 더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R&D를 하면서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도 교육이 여기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2016년 스웨덴에 갔을 때 이 매니팩처링 레볼루션 워크숍이 있었는데 스웨덴의 베노바가 이 모델 비슷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R&D하고 트레인이 같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소를 보게 되면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 연구소가 지금 현재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연구소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신제조와 관련된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다음에 스마트 센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여기 보면 반도체 부분이 세미컨덕터 부분 여기 있죠. 세미컨덕터 부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 전자 부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조와 관련된 소재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머티리얼이라든가 어드밴스드 컴포지트라든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는 적층 제조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중국에 비해서도 여기 보면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주력 산업 중에 하나라고 했는 화학, 그 다음에 의학 부분에
또 연구소를 해나가고 있고, 좀 더 재밌는 거는 섬유 부분에도 첨단 섬유 부분을 또 이렇게 연구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더 이제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정책을 분석하면은 이미 그 미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제품 혁신이 앞서 있는 세계적으로 탑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제조 역량을 확충하는 데 있는데 이 제조 역량에 들어가는 제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첨단 R&D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이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죠. 제조 역량도 하면서 R&D도 같이 연결시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제조는 이 R&D하고 제조 공정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조 공정이 없는 R&D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우리처럼 이렇게 뭐 R&D 자금을 주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중소기업이 이 혁신 프로세스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이게 인력이면 인력, 또 뭐 테스트면 테스트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끔 시장경제주의적 보강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인재 육성 초점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미국은 이제 성공을 했죠. 이것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고용이 지금 늘고 있고 제조 고용이 늘고 있고 전체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제조 고용이 줄어들면서 미국 전체의 고용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어떤 전문가 집단이 이야기했던 것 진단이 맞았고 그래서 이것을 성공한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시사점이 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2010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고용 문제가 계속 제조 고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조 혁신 시스템에서 인터넷화 서비스와 제조와 관련된 글로벌 신제조 혁신 본격화 조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이 유입, 제조, 운영, 유출 그러니까 물류, 마케팅, 서비스 그다음에 기타 모든 활동들이 전부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들이 더욱더 진척이 되고 이 과정에서 제조업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하던 거에서 서비스를 팔고 제품을 끼워서 파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본격화해서 중요한 게 뭐다? 서비스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제조습니다. 뭐 X as a service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IC 프레임워크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여기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에 관련이 되어 있고 신제조 서비스라든가 고객 중심의 새로운 밸류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G의 인더스트리 인터넷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인터넷 인더스트리 4.0 2011년 때 할 때 보면 거기에 이미 밸류 창출 부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 진단 모델을 보면요 서비스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출발 때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선도국들은 다 이제 봤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니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한오메스 4월에 나타나는 게 진일보한 신제조 서비스가 나왔고 개도국조차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 키워드로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 진일보한 서비스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이퀴먼트 에서 서비스인데 페이퍼 파트 그러니까 공작기계를 이 업체한테 주고 공작기계 업체에서 이 부품을 가공한 만큼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그 에어 컴프레셔 카이저의 모델이 에어를 쓰는 에 따라서 돈을 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품이 변형되는 과정과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제품이 변형되는 과정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또 하나는 이 금융회사는 캐시를 보는 거죠.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를 보는 회사가 자회사.
릴레이 R이라고 하는 IIoT 전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한테 회사 공작기계에 돈을 주고요. 여기서 만들게 한 다음에 이 만든 것을 가지고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줍니다. 이 회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쓰는 만큼 돈을 릴레이 R한테 지불합니다. 릴레이 R은 이걸 잘 쓰는 만큼 돈을 버니까 죽어라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기계를 잘 쓸지 이 서비스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회사는 사실은 이제 기계가 레트로핏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돈이 무지 많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기계의 효율성을 올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비즈니스 아웃컴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임팩트는 두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이것이 캐시플로우까지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 과정 속에서 아주 깊숙한 하드코어까지 가는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면에서 임팩트가 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센서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나 이런 거를 할 때 이거를 뭐 엣지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장비 뭐 에더넷이라든가 여러 장비 넣고 소프트웨어도 투자하고 굉장한 걸 많은 걸 해야지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가 가능한 걸로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냥 우리 거 센서 이거 그냥 너희 회사에다 아무 데나 꽂기만 해. 그럼 우리가 그거 진단해 줄 수 있어 이겁니다. 모듈화된 형태로. 그래서 이 회사 얘기로는 하루 만에 이걸 다이어그노스, 모니터하고 다이어그노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데이터는 바이브레이션, 온도, 그 다음에 마그네틱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IIC의 또다시 셰플러라고 하는 회사가 이 비슷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던 얘기냐 했더니 오래전부터 이런 걸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피저블하게, 커머셜하게 피저블하게 된 게 1, 2년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과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실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이 임팩트가 큰 것은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스케일업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 많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면에서 임팩트가 큽니다. 또 하나는 프로덕션 에즈 서비스, 소량으로 해서 제조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 부분은 많이들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소량으로 판매한다.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기업에 다른 선진 기업이 뭐 파트너들이 아니면 잠재 고객사들이 소량으로 해달라고 할 때 그걸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대량 생산으로 스케일업 하는 게 빨라집니다. 그걸 해주지 않으면 그걸 맨 처음에 소량으로 해줬던 그 회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보쉬가 그것이 가능한 이 공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뭐냐면 다양한 제품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공장이 거기에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인텔리전트 플로어라고 세계 최초로 소개가 되었는데 부품의 공정 흐름에 따라서 위치 인식, AGV하고 소통한다든가 기계하고 소통을 해서 마치 공장 전체가 재배치되는 것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세계 최초의 공장의 모습을 시연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듈화돼서 여기서 보면 상자같이 되어 있죠. 이것을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언제든 뗐다 붙일 수 있는 공정이고 더군다나 이 공구들이 이게 스스로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게 돼서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이닝 앤드 테스팅이라고 해서 공정을 쉽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코봇이나 또는 AGV 이런 것들이 코봇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AGV하고 또 연결이 돼서 AGV도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이 부품이 달라짐에 따라서 로지스틱스가 바뀔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러그 앤드 프로듀스라고 해서 코봇 옆에 간단한 컨베이어 라인이 있는데 컨베이어 라인을 떴다 붙여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시연을 보여주는데 몇 초 안에 뗐다 붙여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켓이 있죠. 이 소켓은 그 부품에 따라서 다른 부품을 위해서 갈아 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마트 킷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언제든지 쉽게 소량 또는 부품의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
기계 컨트롤 시스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 리눅스를 바탕으로 한 이런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가지고 3자, 이제 보쉬에서 하긴 했지만 보쉬가 아닌 회사에 소프트웨어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 공장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것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소프트웨어 이 아키텍처 부분에 있어서 앱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모듈화 시켜서 바꿔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플랫폼 에즈 서비스 또 하나 모델은 맞춤의 헬멧인데 적층 제조 방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과 다른 것은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죠. 그런데 안정화된 플랫폼, 안정화된 3D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헬멧과 같은 이런 모델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헥사라라고 하는 헬멧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 앱하고 수영 모자 같은 캡을 고객한테 보내줍니다. 고객은 이 모자를 쓰고 이걸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 그것이 3D 이거 어떤 도면으로 돼서 이것이 지멘스로 가게 됩니다. 지멘스로 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적층 제조가 가능하도록, 특히 통풍이 잘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자 여기 버추얼 프로덕트를 이렇게 만들어보고요. 이걸 버추얼 프로덕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EOS라고 하는 3D 프린터에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리얼타임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EOS는 지멘스로부터 이렇게 제조하십시오라는 가이드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방식으로 해서 제조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것에서 의미는 이 안정화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케일업이 가능한 모델이다. 또 하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제조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GE가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고 지멘스도 이것을 확장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슈나이더가 이것을 상당히 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는 이게 주로 에너지에 특화한 회사거든요. 에너지에 특화한 회사다 보니까 이 업종을 많이 다룰 수가 있게 되죠. 지멘스가 보시는 조립산업이고 특정 부분에 특화했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영역으로 가야지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한된 면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개화된 모습은 지금까지 예지 정비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지 정비를 넘어서 자사의 부품을 사용하는 에너지 관련 전기 부품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고 에너지도 관리하고 그런 거라고 또 기타 하는데 이거 쭉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확장된 서비스의 첫째 보면 이제 부품 관리, 얼마나 잘 쓰는지 아웃컴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4시간 동안 관리합니다. 그래서 원격 관리를 하는데 에너지하고 CO2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할 때 여기 바스프라고 하는 화학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설비 투자 서비스 이런 걸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현재 쓰고 있는 이제 제품 장비나 이런 거에서 수명을 연장하고 싶으면 핵심 디지털 부품을 넣게 되면은 수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재무 서비스까지 결합하는 이런 서비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상적인데 이 플랫폼이 하나의 플랫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별로 이게 에너지 부분, IT 부분, 그 다음에 그리드 부분, 그 다음에 플랜트 앤 머신 부분, 그 다음에 빌딩 부분까지 전부 확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 업종까지 확산하는데 어느 정도 진도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인터오퍼러빌리티, 특히 장비에 있어서 인터오퍼러빌리티 핵심인 유니버설 오토메이션까지도 자기가 전국적으로 해나갈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다른 이제 G나 지멘스와 달리 에너지 부분을 해나가고 에너지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3D 어떤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구현하는 게 좀 약하거든요. 근데 아비바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뭐 기계라든가 플랜트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태계를 구축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갖는 시사점은 뭐냐? 플랫폼 에즈 서비스 부분에 이제 본격화. 기존의 G나 지멘스가 부분이 보여줬던 것과 달리 한 단계 진척된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격화의 사인은 뭐냐? 개독도 가능해진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팜 오일 회사인데 프레시팜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팜, 이 그 열매를 경작하는 농부들이 이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비료를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그 팜 열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론도 같이 지금 적용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이 본격화되고 있다가 또 다른 면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오메스의 토론회에서 우리 리더들의 얘기가 우리는 B2B 플랫폼에서 세계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자평을 했고요. 10년 자기들 인더스 4.0 1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올해 우리 플랫폼 인더스 4.0의 키워드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18년에 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워킹 그룹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의 레포트가 그 다음에 나왔고 2030까지의 비전에 있어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오버아칭 액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플랫폼 인더스 4.0은 산학연 네트워크로 알고 있죠. 근데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이 단체가 나왔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웹사이트 3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자기들의 핵심 사업에 보면은 임플리멘테이션에 보면은 임플리멘테이션 오브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본격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테스트 배드를 247개 추진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 미국식의 접근이 뭐냐면은 시장 중심으로 드facto 원체 시장에서 빨리 쓰게 하는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이 기존에는 표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이끌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식으로 특히 민간 단체 중심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이런 어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본격화했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출범할 때 보면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은 AS 비즈니스 모델 영역이 어디냐, 이걸 위해서 구현하게 구체적 이슈가 뭐냐, 개별 기업은 못하는 공동 이슈가 뭐냐, 그다음에 IDT를 매개로 해서 할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인프라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김인숙 박사님 하시는 가이아 X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로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레벨 4는 이런 제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어떤 모델로서 또 이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격화 조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진일보대 신제도 서비스, 개도국 출연 신제도 서비스,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시사점은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한오버 매스에서 발표한 거의 어떤 실정, 팩트만 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거기서 발표된 내용들은 전부 디지털화, 어떻게 하면 스마트화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공정 부분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이와 같은 이 제도 서비스, 다시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근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 의미는 좀 심각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잘 이동이 안 되네요. 심각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신제조 서비스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외부성,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고객이 사용하면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되고 더 많은 보안제가 있으면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되는 네트워크 외부성 가치 경쟁과 가성비 경쟁이 같이 결합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제조 서비스 부분에서 가치를 제공 못하잖아요.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비스거든요. 이걸 못하게 되면요. 아무리 품질이 좋고 싼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어렵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독일이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얘기하고 이런 정도 되면요. 이미 타이밍에 있어서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본격화되면 이미 때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거리입니다. 그럼 위기의식이 어떤 위기의식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생소합니다.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실험을 하고 특히 글로벌리 실험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인터오퍼러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휴대폰이 성공한 이유는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조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실험을 하고 파트너십을 만들고 특히 글로벌 테스트베드에 합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